노유진의 정치 카페. 급식비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학부모한테 문자 보낼 돈 있으면 급식비 내라고 면박하는 지방의원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선체 인양에서 진실을 밝히라며 삭발로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인양하는데 국민 세금 못 쓰니 아이들은 그냥 가슴에 묻으라고 했던 국회의원이. 하여튼 이 두 분 때문에 유난히 짜증나는 주말과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수많은 시민들이 상처받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빗속을 함께 걸었고요. 종교인들 역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난과 용서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이웃의 존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광주 공개 방송 사흘 만이죠. 다시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척하셨다고요? 그 지방의원이 이름 얘기해줘야지. 예. 경상남도 도의회의 이성애 의원인가? 예, 이성애 경남도 의회 의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거다. 뭐 이거 한 거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 사람 지역구가 강원도죠, 강원도 춘천인가 그럴걸요, 아마. 예, 근데 이세영의 경남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보니까 뉴스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세요? 독일 갔다 온 독일 거. 갔다 온 거. 그래요? 예, 외유성. 예.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갔다 오면서 독일의 복지시설 구경했는데 우리나라 그 별반 차이 없더라. 그러니까 안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의원이. 이상한 의원인 것 같아요. 이성애 의원이 이상애 의원으로 이름을 개명하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김진태 의원은 뭐 일베 의원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막말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요. 참 이분 진짜를 변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을. 예, 이거 뭐 가슴에 묻으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 참 솔직히 좀 그 난지도에 좀 묻고 싶어요. 좀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방송이라 욕 못한다는 게 유감스럽네. 예, 천벌을 받을 겁니다. 예. 예, 그 밖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라고. 우리 그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네. 그 광주에서 방송 마치고 그러고 이제 주말 지내고 지금 한 건데. 제가 특별한 건 아닌데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갔더니 그 강연에 참석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데 책을 생각해봐서 책을 각 세 사람의 사인을 다 받고 싶어서 세 권을 주문했대요. 노 대표님 것만 세 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처음에 노회찬, 두 번째 노회찬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온 게 뭔가 하면은 그 문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세 권을 주문했대요. 그런데 셋 다 진중권 교수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출판사에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이미 다 나갔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출판사에서도 세 권 주문한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하시지. 그냥 기계적으로 간 모양인데 하여튼 대신 사과드립니다. 근데 뭐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또 우리 저 유 작가님 거 세 권 간 사람도 많을 테니까 이제 다음에 한번 뭐 장터가 있으면 서로 교환을 하시든가. 아니면 무슨 강연 같은 거 있으면 오셔가지고 사인을 또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나는 진 교수 사인된 책에다가 내 거 밑에 같이 해드린 분도 있고 그래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거 월적도 하셨다고요. 아까 잠깐 듣다 보니까. 근데 아직 날씨가 쌀쌀했어. 날씨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좀 더 풀리면 저는 별로 못 낚았는데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엄청 낚아서 열받았습니다. 그 얘기였군요. 예, 좋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 사이에 우리 광고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지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치카페 4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 안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아, 착한 콜 화하는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걸?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꿀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2015년 4월 6일 녹음하고 있는 타임라인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두 꼭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늘 한 꼭지 하다가 오늘은 이제 네 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아직 후보 등록 전인데 이번 주 후반이 후보 등록일인데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고요. 가볍게. 두 번째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그 활동 기한이 내일로 끝나요. 예. 그 4월 7일로.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막바지 공방전이 진행 중이어서 그 관련 사항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부터 할까요? 먼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할까요? 예. 예. 그 네 군데 하는데 어딘지는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어디죠? 있습니다.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구 강화을. 예. 근데 세 군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그 헌법재판소에서 해서 그 바람에 지역구 의원 세 사람이 이제 의원직 박탈되는 바람에 치르는 거고요. 인천 서구 강화을은 예, 여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세 군데는 보궐선거, 한 군데는 재선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후보 구도를 좀 이렇게 보면 제일 관심 끄는 것이 서울 관악을이에요. 여기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정의당의 이동영, 노동당의 나경채, 무소속의 정동영, 이상규, 변희재. 예. 후보가 많아요. 7명이나. 현재 또 있습니다. 활빈당의 홍정식. 아, 예. 예. 근데 아직 이제 후보 등록이 예. 이번 주 아마 한 3, 4일 지나면 후보 등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돼 봐야 정확히 몇 사람이 나오는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7사람 정도가 이제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지금 관심의 초점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여기 정동영. 정동영. 예. 예. 정동영 후보 출마 때문에 제일 시끄럽고요. 우선 그 보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정동영 후보의 출마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이 있죠. 예. 제일 먼저 철새 먹새 논쟁이 있습니다. 예. 절세냐 먹새냐. 예, 이제 먹새가 정동영 뭐죠, 근데? 많이 그냥- 먹는 새? 예. 먹기만 하고 날지 않는 새인가 봐요. 네. 근데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여기 이제 국민 모임이라고 뭐 이렇게 새로운 진보 정당 추진하는 분들 예, 예, 예. 그 선언. 그분들 모임의 후보로 뭐 어저께. 예, 확정 뭐 그 후보로 이렇게 인정이 추대. 됐습니다. 예. 인정이 어저께 처음에는 됐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 관련성을 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이제 정동영 후보가 아시다시피 원래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동작을을 비롯해서 수도권 뭐 여러 군데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철새냐 이런 이제 공격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정동영 후보가 그 나는 뭐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철새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날아가는 방향은 항상 옳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철새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기만 하고 날지도 않는 먹새 아니냐. 이런 약간 민망한 공방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나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당선되면 정치판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판가리 호언장담이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다음에 왜 그럼 새정년으로 안 하고 있던 당에서 나와서 하느냐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우경화가 됐다. 노선도 우경화가 됐고 최근에 문재인 당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 이런 걸 예로 들면서 당이 선명성을 잃고 야당답지 못하고 새누리당하고 비슷해졌다. 이렇게 공방전이 이제 주로 전면에 나서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정치연합 후보 결정 과정에서 정태호 후보하고 김희철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정태호 후보가 됐나 봐요. 근데 김희철 후보가 돕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자기 당 후보를. 그리고 이제 박지원 뭐 전 대표나 전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선거운동 해주지 않겠다. 자기 당 후보에 대해서. 그건 좀 어저께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바람에 이른바 친노 대 호남 또는 친노 대 친 DJ 무슨 친노 대 무슨 동교동계 뭐 이런 말이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불화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광주 서구 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동영 후보의 출마를 둘러싸고 또는 새정치연합 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 새정치연합 당내에 있는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관악 을선거에서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그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임인가요? 국민 모임 줄여서 정동영 씨를 후보로 인정을 했죠. 여기하고 정의당 이동영 후보 그리고 노동당 당대표인 나경채 후보 사이에 연대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이상규 후보가 의원직 박탈이 됐는데 다시 출마를 했죠. 재출마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자칭 애국보수, 구국보수 변희재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욕을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상규 씨하고 변희재 씨하고 누가 표만이 나올까 이런 것들도 구경거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거리가 있는 선거인데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정동영 후보와 새정치연합 사이의 싸움 또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정파 간 혹은 개파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 대표님은 이 집안 싸움 비슷한 이거 보시면서? 예,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한 판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일단 뭐 한 가지씩 지금 짚고 나가고 계시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나 인천 서구 광안이나 경기 성남은 기존에 그쪽에서 쭉 줄곧 당선됐던 당이 이번에 바뀌느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면은 예를 들면 성남은 이제 새누리당이 되느냐 또는 인천 광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정년이 되느냐 이런 그런 이변의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가 포인트라면은 광주하고 관악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구도가 어찌됐든 일반인들에게 비춰지기로는 친노 대 비노 뭐 이 세력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그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천정배 씨는 원래 친노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 캠프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때 최초로 캠프에 참가했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찌 보면 원조 친노. 원조 친노죠. 또 순서로 보면 군번이 굉장히 빠른 친노죠. 군번이 국회의원 중에는 01번이에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 이제 옛 친노가 아니고 신비노죠. 뭐 신비노 이렇게 뭐 사실은 관악을도 그래서 두 분의 뭐 둘 다 공식적으로 무소속이고 뭐 또 정치적 연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같이 이렇게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새정년이 요동치느냐 90력이 발동해서 아니면 뭐 현 체제 중심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연계가 되는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진 교수도 뭐 그 학교 다니셨잖아요. 거기에 옛날 모교가 있는 동네라서 좀 관심이 특별히 있지 않으신가? 특히 여기
변희재 씨하고는 인연이 많은데. 재밌더라고요. 어제 하여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거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언캐니예요. 그래서 모종의 이렇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 무슨 구도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해석은 우리 노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정동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요. 네. 좀 소회를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뭐 제가 정의당 소속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과거에 같이 당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드는 느낌인데 이제 정동영 후보의 말씀이 맞다고 가정을 하죠. 이제 새정치연합이 먹새다 이 진단이요. 그래서 야당이 바뀌어야 된다. 제1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이 주장이 맞다고 치죠. 예.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 당이 이렇게 됐는데 정동영 씨의 책임은 없나요? 아니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진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열린우리당 창당 당의장이었고요. 그 당의장으로서 총선 치러서 과반수를 득표를 했고요. 그 열린우리당이 2004년도에. 그리고 본인이 당의장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되자마자 실제로 이분이 그 당대의장을 하면서 영입했던 분들이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우파, 보수파였어요. 대부분. 전직 관료, 장관, 차관 출신 이런 사람들을 영입했고 지금 국민모임에 같이 하고 있는 그 어느 신문사 출신의 최규식 의원 경우에도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동영 씨는 과거 당의장 시절에 열린우리당의 보수파의 핵심이었고 당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열린우리당을 없애고 그 의석 10석짜리 민주당하고 합쳐서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만든 대통합민주신당 그걸 만드느라고 선도 탈당을 해서 그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처럼 옛날에 그 당에서 소수파로 뭐 좋아하는 의원이 5명도 안 된다 이런 뭐 4가지가 없는 이런 욕먹고 뭐 쫓겨나다시피 혹은 지발로 걸어나온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새정치연합이 먹새라면 그 당이 먹새가 되는데 본인의 책임은 없었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 자신이 이 몸담았던 정부, 참여정부가 뭘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공개적 반성을 하는 것만으로 이게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 예. 저는 제가 사실 그 이동영 후보 후원회장이거든요. 둘 다 양동영이야 지금 여기 정동영, 이동영. 예. 저는 이동영 예. 후보의 후원회장인데 예.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번 4.19 재보선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큰 목표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선거니까 모든 정당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렇죠.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래도 지금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제1 심판의 대상이죠. 특히 뭐 저처럼 정의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도 제1야당이 책임목대로. 예. 그리고 저희들도 정의당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할 일을 좀 앞으로 생각해서 좀 표를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판 자체를 이 뭐 집안 싸움 하러 나왔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안타깝게도 내년 선거에 축소판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 많이들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 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선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선거를 뭐 야당이 다 이긴다고 해서 국회 의석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자기 할 말들 하는 그런 뭐 선거로 가길 바라요. 예, 저마다 할 말 하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볼 건 아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솔직히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분 입장이 되어 보면 당장 답은 자명해. 누구부터 칠 거냐. 그러니까 화력을 어디다 집중할 거냐. 이 답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요랑정 이후에 그러니까 1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1번이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관악을이. 네. 옛날에 야당 후보가 6명 나오고 여당 후보 1명 나왔을 때도 야당이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번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1년짜리 임기라 큰 부담도 없으니까 각자 나와서 그냥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싶은 말을 소리쳐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새누리당의 변희재도 나왔는데. 예,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대충 지금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33%? 그 다음에 정동영하고 정태호를 합쳐도 30%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 그거는 이제 후보가 이렇게 집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저기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40% 이상은 못 나오는 동네예요. 보궐선거를 할지라도. 그 나머지 60%의 표가 어떻게 분산되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질 텐데, 예, 그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보고요. 잘못하면은 이번 선거만큼은 관한 유권자들이 야권 전체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예, 수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예. 관악을은 그렇고요. 변희재 씨 동영상은 저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면 대단한 나르시시즘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거 해봐서 알잖아요. 선거할 때 제일 상처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명함 딱 줬는데 쌩까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으면 생 까는 것만 해도 고맙지. 대놓고 당신 왜 나왔어 이렇게 나는 욕하기도 차라리 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얘기할 기회라도 있잖아. 얘기할 기회 안 줘요. 욕만 하고 가버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그러니까 지금 안쓰러워서 선거 그러는 끝나고 거예요. 나면은 한 보름 동안은 왜 길바닥에서 이렇게 전단 나눠주는 분들 있지. 그걸 내가 다 받아. 난 지금도 받아요. 예. 정치 그만둔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런 건데 바로 이제 그걸 갖다 겪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그 썰렁한데 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 그 애국의 길은 외롭고 험한 법이야 때로. 그렇죠. 예. 라고 얘기하면서 변희재 씨에게 미리 위로를 보냅니다. 비포장도로 그렇죠? 예. 그 길이. 그다음에 광주 서구인데요. 여기는 이제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 이름이 정승이에요. 예. 정승 판서 할 때 정승이요.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조영택 후보 이 국무조정실장 했던 분이죠. 그리고 18대 때 국회의원 됐어요. 네. 여기서.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 이게 번호 순대로 제가 해드리는 예,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뵀죠 이번. 예, 이제 정의당이 3번이에요. 네. 새누리당이 1번,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이 2번, 정의당이 3번. 그리고 무소속으로 천정배 후보가 나와 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1위거든요 이분이. 그다음에 저 통합진보당 지난번 의원 당선되었던 그 누구죠? 아니, 오병윤 의원이 후보가 안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네. 조남일 후보가 네. 대신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오던데요. 여기서도 역시 천정배 후보의 출마가 제일 큰 변수 이야기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출마를 해가지고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1위이긴 한데 그렇게 조영택 후보한테 많이 앞선 1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연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새정치연합하고 싸워서 될 거냐 당선이. 근데 이게 명분이 뭐야? 이게 호남 정치. 아니 그건 좀 이따 논의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정의당 강은미 후보가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10% 내외의 안정적인 네.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강은미 후보가 얼마만큼 득표할 거냐, 고무적인. 혹시 당선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그 천정배 후보의 호남 정치 복원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논평해 볼까요? 근데 호남 정치라는 게 뭐 제 기억에는 그런 비유가 가장 이렇게 많이 동원되고 이제 다들 수긍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이른바 양김 시대 내지 상김 시대 때 DJ 정치를 이제 호남 정치로 많이들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되고, 양김 시대가 막을 내렸다면 호남 정치도 이제 막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호남의 어떤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그 계승해야 될 그런 뭐 5.18이라거나 여러 민주화를 위한 어떤 역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좋은 가치들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걸 전국화시키면서 그 나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과거로 이렇게 복원시키는 상김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닐 텐데 여기서 왜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저는 뭐 이거 이 말 딱 들으면 그냥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 싸움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같이 뭐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닌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어디예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저는 수도권. 충청도 출신에다 서울에 살고. 충청도 어디예요? 저는 예산이요. 예산이요? 예. 오가면 양망리. 근데 짜증 나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보게 되면은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자꾸 왜 이렇게 지역을 들고 나오냔 말이죠. 그러려면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저는 그냥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영남민국, 호남민국, 뭐 충청민국, 강원민국에서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자. 연방제로. 독립국가 연합.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만 같이 하고 차라리 이게 아니 낫다. 뭐 전정재 화가 후보가 난단 말이에요. 얘기한 바를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무슨 어떤 지역색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 호남의 좋은 정신을 갖다가 이어받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표현이 오히려 좀 퇴행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호남의 그 민주화 과정에서 또는 현대사에서의 어떤 그런 호남의 그 기여한 바를 지금 그게 점차 그 왜곡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오히려 전국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뭐 펼치겠다라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게 디노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적 의미는 그건데 코노테이션 진짜 밑에 깔린 함의는 친노 비노 대립에서 이른바 그 뭐죠 그쪽에 그 기득권을 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비호남 사람들의- 친노 세력들 그렇죠. 친노를 비호남으로 규정하고 네. 오히려 비노 반노를 호남으로 호남으로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포장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명분 자체는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명분 갖고 나온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한국 정치의 정말 후퇴다. 네. 그 이제 현지 반응을 취재한 기사들을 보면 천정배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논리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당이 아니요. 이런 논리. 그죠? 그 당이 아닌 이유가 뭐냐? 경상도 사람이 하고 있어. 이런 논리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만일 대표가 됐으면 그 당인 거예요? 그러면 천정배 후보가 출마를 안 했겠죠. 말이 되나? 글쎄요, 그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하튼 천정배 후보 본인의 의지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짜여지고 있는 선거 구도를 보면 기존의 새정치연합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출신 어떤 영남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티를 가지고 있는 쪽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쪽에. 이것은 관악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동영 후보의 주관적 동기와 여하하든 현재 여론조사에 잡히는 표는 그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은 똑같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같은 걸로 같은 나오고 걸로 있어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노 대표님 말씀을 해서 얹어서 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쭉 정치를 하는 동안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대통령을 하는 동안 그 정치적 기반은 호남 플러스 알파였고 알파는 비호남 지역의 개혁 세력이었거든요. 그 지금 새정치연합은 그 두 세력이 그 당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이 동거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두 흐름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해서 다 또 무슨 비노나 반노 그런 건 아니에요. 호남에도 확실한 개혁 세력이 있고 호남이기 때문에 오는 역사성 때문에 이제 이번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둘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이 정동영 후보와 천정배 후보가 득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 선택이 묘한데요. 제가 이 당에서 좀 매년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 또는 뭐 새정치연합 뭐 이름이 뭐든 그 당을 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남을 비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민주당 새정치연합 그 전에 민주당을 비판하면 왜 그게 호남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 당을 비판하는 거죠. 저는 호남 사람 좋아해요. 호남 전라도 좋아하고요. 그럼 그 문화도 박근혜 좋아하는데. 대통령 비판하면은 대구를 비하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많아요. 대구에는. 대구에도 정의당 당원도 있는데. 아니 근데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컬어서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정서요. 사실은 새정치연합이 호남의 지지 기반이 많긴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이 호남을 비하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끌어다 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사이버상에 보면 제가 영남 패권주의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정치연합을 안 했고 그 당 안에 있을 때도 그렇게 싸웠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영남 세력으로 그렇죠. 분류가 부산 되더라고요. 출신이라고. 아니 제 할머니가 전주이신데 왜 제가 영남 세력입니까? 반은 호남인데. 아니 그러니까 트위터 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짜증나요. 정말 야, 짜증나요. 저도 짜증나요. 한다 하는 지식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한다는 지식인인데 예. 1년 내내 이런 식의 트윗을 올리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 반동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예. 자, 이제 나머지 두 곳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정환석 지역위원장,
그리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미희 전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김미희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과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보면 15% 내외를 꾸준히 얻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단일 안 했을 때죠. 예, 중원구가 아니고 원래는 김미희 씨가 수정구에서 활동을 했죠. 예, 그런데 근데 지난번 총선 때 네. 중원구의 통합진보당 후보가 네. 과거 성추행 전력 때문에 네. 문제가 돼서 급히 교체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옮겨와서 근데 중원구에 다른 그전에 민주노동당 후보 나왔을 있었죠. 때도 15% 그 정도는 정도. 얻었어요. 예. 그 상당히 그 당시는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은 거죠. 지역구에서. 이번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은요. 새누리당이 인천시장을 했던 안상수 씨. 이분은 그 인천시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인데요. 많죠. 뭐 무슨 스포츠 행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빚의 축제며 네. 뭐며 해서 완전히 인천 재정을 모든 재정 적자의 출발점이죠. 예. 파탄을 냈던. 그다음에 이제 신동근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분은 치과 의사인데요. 3번 떨어졌어요. 본선에만. 이분이 4번째 도전입니다. 정의당의 3번 박종현 후보 네. 있습니다. 강화 출신. 제가 듣기로는 유일하게 강화도에 땅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후보들 중에. 아니 저 어머니도 지금 살고 계시고. 예, 제가 또 후원회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또 강화노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저는 상당한 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천 서구 강화을은 서구에는 그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는 뭐 전통적으로 여기는 1번이 60% 이상 나오는 동네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도 이제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야당이 당선되어 온 적이 없는 선거구입니다. 특히 강화군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여기 안상수 씨를 공천한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누리당이 이 인천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이 사람을 이렇게 공천해도 되는가? 후화무치한 거죠. 그 전에 사선을 했던 이경재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뭐 이른바 주물럭 망언으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사선을 했어요, 그분이.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이 강화노시를 후원회장으로 둔 박종현 후보, 정의당 후보가 이 강화 출신으로서 얼마나 득표할 건가. 이게 이제 뭐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관심이 있는 대목이고요. 한 번도 그 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이 지역에 혹시라도 이변이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 있는데 격차가 크지 않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예. 검단이 최근에 이렇게 조성된 신도시고 예. 인구 유입이 최근에 많아졌고 그 연령대들이 좀 낮기 때문에 예, 점수입니다. 여기가. 과거와 다른 어떤 투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에 검단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야당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아니 뭐 신뢰할 만한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검단 신도시에서는 신동근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강화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인구가 1대2 정도 되죠. 강화가 1이라면 아마 예, 그 검단이 많긴 한데 강화에서 워낙 많이 져요. 더블 스코어 그게 이상으로. 또 투표 참가율도 높은 예, 지역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신동근 후보에 대한 동정표 하도 여러 번 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효과가 예전에 왜 안철수 씨가 그 새정치연합 여수. 들어오기 전에 신당 창당 운동을 할 때 여수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엄청나게 처가가 있죠. 예, 안철수 바람이 불었는데 안철수 씨 의원의 부인이 이 여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수는 완전히 안철수 세력으로 한동안 장악이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선 후보 1위가 문재인 씨인데요. 네. 문재인 씨의 부인이 김정숙 씨가 강화도지. 강화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신동근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강화군 쪽 강화도에서는 이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변수가 될까 해서 새누리당이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강한호 씨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새누리당 훨씬 더 긴장하게. 강한호 씨는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예. 이런 정도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보궐선거? 특별히 없습니다. 예. 뭐 관악을에서 좀 복잡하던데
뭐 저희는 평당원이라서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저도 뭐. 예. 뭐 이제 야당들 사이의 연대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이제 관심인데 지금 새정치연합이 일단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돌파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다른 정치 진보 정치 세력 사이의 연대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은 이 정도 점검하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음 회에도. 네. 두 번째 이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 건인데요. 우선 이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자원외교 특위라고 하죠. 이게 지금 활동 종료가 내일이에요. 7일. 뭐 4월 하긴 7일. 했나요? 그 사이에 뭘 하긴 했나? 회의만 몇 번 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조사 활동도 거의 하지 못한 채 지금 끝이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때 국정조사 특위에 비하면 좀 못하지는 않아요. 나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기억나세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 2012년도에 있었던 거.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네. 사찰 이것 때문에 했던 거요. 노 대표님 기억나세요 이거? 아니요. 이거는요 1년 반 동안 했는데요. 딱 그 특위 구성하는 회의 한번 하고요. 특위 해산하는 회의 한번 하고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서 특위위원장 수당은 매월 나갔습니다. 이 특위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그죠? 야 사기지시적인. 2013년에는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죠. 이것도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청문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 보고서를 합의를 못 해가지고 보고서도 못 내고 문 닫았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가 있었죠. 이것도 청문회 못 열었어요. 이것도 이때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시비 걸다가 그 아마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위 지금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이신데 지금 대통령 면담 요청했는데 답이 없죠. 예. 이대로 가면 이 특위도 같은 운명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오늘 점심을 국회에서 먹었어요, 그죠? 그 저희 팬클럽 회원 한 분이 그 스시집을 하시는데 초밥 만들어 오셔갖고 우리가 국회 그 뭐죠 그 이름 그 한옥 지어놓은 동산에 한옥 지어놓은데 사랑채 예. 그 앞에 벤치에서 밥 먹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채 보면서 사람도 안 살고 쓰는 일도 없는 저 건물 저 한옥을 왜 잘못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국회의사당 저거 자체가 잘못이야. 진짜 이 특위를 보고 있으면 저 국회 저 자체가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최근에요. 첫 번째가 감사원 발표인데요. 4월 3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그제 3일 전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 브리핑이라는 걸 했어요. 뉴스 보셨죠? 예. 그 뭐 기억나세요? 뭐 특별한 거. 예. 뭐 지금 사실 그 이 해외 자원 특위에서 교착 상태가 되게 된 게 이제 새누리당의 물구신 작전 때문인데 주로 이제 뭔가면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어떤 국고 손실은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게 주된 요지였는데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부 때 투자액 전체가 3조, 이명박 정부는 투자액이 27조. 비교가 안 되는 그 투자의 규모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뭐 이에 따른 손실 내지 손실 예상액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 4월 3일이면 국회 조사특위가 이제 활동 종료 나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식 조사 결과 발표도 아니고 성과를 분석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급히 한 거예요. 감사원이 이걸 왜 했는지 전 잘 모르겠던데 이 감사원이 브리핑한 대상은 3개예요.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이 3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여당이 요구한 대로 2003년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시작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난해 말까지 그 기간 동안 이 3개 공기업의 해외 투자만 분석을 한 거예요. 성과를. 했더니 2003년부터 지금까지 116개 사업에 3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났냐면 4조 6천억이 났어요. 지금까지. 투자액의 14.6%. 석유공사가 2조 8천억 원, 가스공사가 1조 6천억 원, 광물자원공사가 2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의 85%는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총. 그러니까 12년 동안 있었던 투자 중에서요. 이 중에서 이제 노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이 세 개 공기업이 3조 3천억 원을 해외 투자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2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약 9배. 석유공사를 예를 들면 영국 석유회사 다나라는 걸 인수를 해서 실패한 것을 비롯해서 19개 사업에서 3조 4천억 원을 이미 손실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손실 확정된 게 3조 4천억 원이에요. 여기는 변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한 모든 계약서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미 투자한 31조 4천억 원보다 더 많은 34조 3천억 원을 더 투자해야 된대요. 앞으로 계약서대로 하면. 어휴. 예,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 공기업들이 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7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비를 어디서 조달했냐 봤더니 대부분 다 빚을 내서 했어요. 차입으로. 그래서 그 결과 참여정부가 끝난 2008년도에 석유공사 부채 비율이 73%였어요. 자산 대비, 자본금 대비. 5조 5천억 원 정도 부채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이제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 2년 차였던 지난해 말 현재 73%였던 부채 비율이 221%로 늘었습니다. 액수로 보면 이 6년 동안에 13조 원이 늘었어요. 액수로. 이게 지금 감사원의 해외 자원개발공사 개발사업 성과분석 브리핑 내용인데요. 좀 재밌지 않아요? 왜 국회 조사특위 종료를 앞두고 감사원이 이걸 했을까요? 근데 감사원이 뭐 이 발표 시점은 상당히 묘한 시점에서 했는데 저는 일단 좀 면피성, 그 우리 지난번에 그 4대강 같은 경우에도 4대강 몇 번 감사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발표했던 게 감사원인데 그렇죠. 여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돌아가니까 자기들이 뒤늦게 한 번 더 조사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또 낸 것처럼 지금 다수 국민들이 이제 해외 자원 외교에 문제 있다라고 이건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몇 년 동안 감사원은 뭐 했냐 이 얘기도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이 뭐 조사특위 국정조사특위 기간에 맞춰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면피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만 근데 이게 문 닫으려고 하니까 문 닫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감사원의 브리핑 내용이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조사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감사원은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고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적법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회의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문서를 봐서 또 사람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까지 다 조사하는 게 감사원의 일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것은 이 재무서류만 갖다 놓고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한 거예요. 원래 감사원이 이런 정도만 이게 성과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거는 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긴 약간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뭔가 앞으로 뭔가를 계속해 나가겠다. 국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검찰 수사라든가 등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해외 자원외교, 이 부실 자원외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정치권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손볼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손보는. 국회는 마비시켜 놓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여야가 다 같이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야당이 조사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그 불이 자기들에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들이 통제를 관리하는 검찰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게 국회에 지금처럼 국회 자원조사특위는 마비시켜 놓고 검찰 가지고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뭔가 하고 있는 인상을 또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걸 뒤지게 되면 수위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료에 접근하고 발언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지. 근데 이제 이 전임 정권에 대한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이게 가게 되거나 직계 가족에게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집권 때문에. 후반기에
친이 세력을 다스리는 지금 그렇죠. 그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면 또 반발하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더 바로 못하도록 자꾸 대어들면 하나 더 깐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내년 그러니까 총선까지 내다보고 지금 있다고 감사원이 여기까지 갔고 감사원에서 일단 재무제표만 갖다 놓고 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의사결정 과정을 뒤지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뭐가 갈 건지는 본인들은 이미 알아요. 그렇겠죠. 예, 이제 새누리당 정치인들 중에 여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검찰도 곧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 쳐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로 저는 봤습니다.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오늘 일어났어. 오늘 좀 전에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4월 6일 오전이에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내가 청문회에 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자고 야당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나와야 된다라고 새누리당이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럼 내 나갈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저는 참 그 문재인 대표가 잘했다 보고요. 다만 이게 한 며칠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 사실 이제 이게 권성동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걸 걸고서 예.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 합의가 안 돼서 이 특위를 못 여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산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왔는데 또 그래서 무산된다고 또 언론에다가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더 빨랐으면 더 공세적으로 예. 임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연혁을 보면요. 이 문제가 왜 그러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오라고 그랬냐. 증인 채택을 하자고 그랬냐. 이렇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하기를 참여정부 때에는 NSC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던 국가안보 회의, 예, 국가안보회의 거기 NSC에서 그 해외 자원 개발에 관여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해외 자원 외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이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씨의 지금까지의 입장은 NSC에서 그거 하지도 않았고 나는 NSC 멤버도 아니었다. 그렇게만 하도 기가 찬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약간 그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 문제에 관해서 나온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뉴스타파하고 리얼미터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조사 일자는 3월 31일 날 조사를 한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건 4월 1일 날 나온 거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67%가 나와야 된다고 대답을 했고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나와야 되느냐? 역시 58%가 나와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진상조사특위,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되느냐 해서 80%가 연장해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문재인 당대표, 야당 대표가 나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높나? 이렇게 봤더니 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려면 문재인 대표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명박이 나와야 된다고 그걸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명박 씨가 나오게 하려면 문재인 씨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네. 이명박 나오라는 얘기는 전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상당히 이거는 네. 센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면 나와서 아니라 해라. 이제 그렇게 깔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받아들였다 봐요. 국민 여론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80%라는 건 압도적인 다수라는 얘기죠. 압도적 다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출석 반대도 17%밖에 안 돼요. 17대 67로 이제 반대와 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권 국민들이 이제 이 청문회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국민 여론을 떠나서 예컨대 노 대표님이 뭐 지난 정부에서 예컨대 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이제 은퇴했다. 근데 국회에서 뭐 옛날에 있었던 거 가지고 조사 좀 해야 되겠다고 네 정인으로 나와서 얘기해 이러면 어쩌시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다 불러내면 뭐 하냐라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또 이렇게 떳떳하다면 나가는데 예. 제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아마 안 나갈 모든 변명을 대지 않겠는가. 예. 아니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 되게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되는지 네가 나와서 얘기해봐. 그럼 전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 나가는데 잘못이 있어도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잘못됐는데 그때는 잘 될 줄 알고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 그때 판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네. 주로 정책의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설사 이제 그 뒤에 문제가 있던 게 판단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인의 도리인데 그렇죠. 되게 해서는 안 될 짓 한 사람들 있잖아. 뒤로 어떤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되지. 거짓말 하면 되지. 근데 뽀록 나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나가면 자기는 다 들통난다. 아니 건데. 대통령을 지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책에 관한 거 아니에요. 해외 자원 투자라는. 이게 만약 지금 많이 잘못된 걸로 결론이 나왔다면 잠정적으로 그럼 왜 대통령으로서 그때 내가 이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동료를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그 회고록에 보면은 다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봐도 거짓말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울 그러면 나와서 나가야 한다. 저희 책 대통령의 시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되잖아. 참조 안 할 걸 아니까. 나가야 한다는 네. 게 맞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한미 FTA 뭐 제가 그때 협상 때 했던 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뭐 청문회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러면 보건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나 부르면 나갈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안 불러주더라고. 왜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뭐 업무를 수행을 했으면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되었든 지나고 나서 자기가 했던 일 넌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타부타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를 하고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해 주는 게 도리죠. 공직자의 책무죠. 그게 AS 의무 AS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오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지가 무슨 헌법 위에 있어? 열받더라고. 그러니까 뭐 모르죠. 이제 검찰이 부르면 나갈지. 검찰이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지 그거는. 구인장 발부해서라도 그럼요. 전화해야지. 아니 자기는 이명박 씨 본인은 자기 전임자를 검찰 시켜가지고 무슨 자료 봉함 아래 가져갔다고 욕보이고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 버스 태워서 헬기로 생중계하면서 서울에 있는 검찰청까지 다 불러 들여놓고 지는 청문회도 못 나가겠다? 이런 뻔뻔스러운 작태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나오라고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에이 나오라고 새누리당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면 반대하겠어요? 새누리당에서? 아니 이미 간접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 친이계 의원들 입 통해서 다 얘기를 했고요. 예.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해야지 새누리당이 최소한 기본이 있는 정당이라면. 근데 지금 문재인 씨가 내가 나갈 테니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앞뒤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왔어요. 야,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임자가 청문회 등에 나가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쥐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이번에는 안 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다스리는 그런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여하튼 노 대표님 말씀대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며칠만 빨랐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잘했어요. 예. 좀 잘했다 생각. 잘한 일이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단 좀 나왔다고 그래요. 예. 참고로. 그리고 이 특위요. 지금 안 한다 해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보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은 20대 국회에 가서 그럼요. 또 특위 또 만들어질 거야. 그럼 우리 옛날 과거사도 그럼요. 다 70년, 80년 거도 다 했는데. 아니 이건 돈이 생돈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공기업 차입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버팅기면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불려 나올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그것도 괜찮은 그림이죠. 그 투표장에서 손가락 잘못 올린 게 참 비용이 참 세게 드네요 여기. 네, 순수하시고 텅 빈 분을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자원외교 국정조사 왜 사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배후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자, 저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타임라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어떻게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을까? 자소서부터 기업의 인문학 논술시험, 칼럼, 에세이까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글을 어떻게 쓸까?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생각의 길. 음식을 먹을 땐 천연 재료를 찾고 세균을 걱정하는 당신. 입안에 들어가는 칫솔은 아무거나 쓰신다고요? 진짜 식용 금이 첨가된 특수 이중 칫솔모로 잇몸을 보호하고 프라그와 치석 제거, 항균의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나노 금칫솔은 어떨까요? 국내 생산으로 믿을 수 있어 써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나노 금칫솔. 지금 딴지마켓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나노 금칫솔을 만나보세요.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 행복만을 보았다. 한 사람 목숨의 가치는 대개 3만에서 4만 유로 사이. 나는 그 가치를 매기는 일을 했었다. 이미 나이가 든 목숨이면 3만에서 4만 유로. 만약 어린아이라면 2만에서 2만 5천 유로. 만약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한다면 10만 유로 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일까? 르 파리지앵 선정 2014 최고의 책 행복만을 보았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문학테라피. 노회찬의 증문즉답. 네, 오늘 증문즉답은 2개의 사연이 뽑혔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들어보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노회찬의 증문즉답.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만개하여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은 네이버 정치 카페 닉네임 나무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진의 정치 카페를 즐겨 들으며 저의 관심 밖이었던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경남 김해시에서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맘입니다. 얼마 전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무언의 합의 속에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 바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자치제도로 자리 잡은 선도부입니다. 딸아이로부터 학교 선도부들에 대한 부당한 행동에 듣다 보니 우리 아이의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감시받는 제도와 때로는 선도부들의 부당함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사회에 나와서도 어떠한 권력이 휘두르는 부당함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제의 잔재 중의 하나인 학교 선도부라는 제도가 해방 70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명칭조차 그대로 유지하며 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습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떼늦은 반감이 일었는데요. 과연 선도부라는 제도가 학교의 규율과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대안과 이러한 구습 개선을 위해 저의 작은 힘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들었습니다. 이른바 학교 선도부라는 제도인데 참 이거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있어요. 아, 미치겠다. 그래서 요새는 선도부, 있어요. 옛날에도 선도부였습니까? 저희 때는 규율부였는데. 어땠어요? 뭐 이러면 교육부 선도부 많았지만 기능은 비슷하죠. 예. 아, 이제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이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네요. 이 제도는 이제 선도나 뭐 이런 그 목적도 있지만 네. 제도가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부의 스펙을 쌓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제 누군가는 학생 중에 선도부장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스펙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부장을 누가 하냐면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선도부장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선도부 되면은 스펙이 좋아집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봉사 점수는 늘어날 거다.
근데 벌점이나 상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 봐서 나름대로는 경쟁이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되려고 하는 또 그런 질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선도부 해보셨어요? 우리 때는 이게 서클의 하나였어요. 그래요? 네, 일종의 서클의 하나였고 그 선생님들이 근데 이 서클은 선생님들이 직접 꾸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서클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했잖아요. 선생님들이 직접 꾸려가지고 선도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조직이 아니라 NGO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연도 그렇고 또 실제 요즘에 어떻게 이제 선도부가 운영되는가를 보니까 학교마다 또 이제 현장마다 다 같진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과거하고 비슷한 냄새가. 그러니까 선도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제 특히 아침에 이제 그 등교 시간에 선생님이 옆에 서 계시고 이제 선도부 학생들이 있어서 어떤 학교는 분담을 해가지고 분담을 해가지고 뭐 선생님은 이제 뭐 용모를 보고 이 나머지 이제 학생들은 또 다른 걸 본다거나 뭐 이런데 어떤 데는 섞어서 그냥 이제 선생님 흉내내면서 이제 자기들은 화장했으면서 화장한 사람 단속하고 뭐 이런 일까지도 뭐 틴트라든가 새로운 용어 많이 알았는데 예, 학생 화장품이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하면서 그 누구한테는 자기들은 뭐 풀매가 뭔지 알았어요? 풀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예. 하면서 뭐 옅은 화장하는 학생을 이제 또 이제 단속하기 때문에 뭐 불만도 있고 이런. 비비 발랐나 안 발랐나 이런 거 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학생의 그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비크림이 얼굴 이렇게 문질러 본대요. 그리고 여기 그럼 비비크림 발랐으면 묻어나거든. 묻어나거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비비까지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민감한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던데. 이게 해법을 갖다가 저 세 분 의견 다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 구습의 개선, 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뭐 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세요? 저는 이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적 가치의 침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복장을 단속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비교육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을 감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육적인 거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재벌과 권력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애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아마도 내가 볼 땐 일제잔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요. 고등학교 딱 등교할 때 우리 때는 선도부들이 쫙 서 있었어요. 그 한 놈이 딱 서가지고 경례를 받았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놈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잡아서 그 옆에다 그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딱 그 군국주의 잔재잖아요. 그걸 갖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등교하다 할 때 이제 그 교문 앞 광경이 뭔가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막대기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율부 완장 딱 차가지고 찬 이제 선배 또는 뭐 후배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미 단속돼 가지고 이제 푸시업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럼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옆에는 이제 바리깡으로 머리 깎이고 있는 학생도 옆에는 있고 뭐 그런 풍경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학교 들어가는데 기분 좋게 환영받는 기분이 아니라 관문을 하나 무시무시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3년 그 등교를 갔다가 정문으로 못하고 맨날 뒷문 넘어다녔거든요. 이런 불편함을 말이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없는 게 좋은데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면 진짜 선도부답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도부는 게 착할 선자에 이끌 도자잖아요. 네. 근데 뭐 잘못이 있는 학생을 지적해서 벌점 매기는 거 말고 꼭 칭찬해 줘야 될 이 행동을 한 학생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일을 하는 그런 선도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왜 해, 학교에서? 아니,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사회적 공공선을 붙여봐야지. 그게 애들을 통제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왜 하냐?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휴지를 보면 무조건 줍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칭찬해줘야 될 일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선도부가 딱 적발해서 학교에 보고를 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무 개가 운동장에 떨어진 휴지를 줘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이런 거 보고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선도부가 휴지를 줍지. 제가 읽은 사연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읽은 사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학교인데 치마 길이 있잖아요. 그 학교 원래 치마 길이가 무릎
뼈 있잖아요. 예. 뼈로부터 학생증 폭만큼만 올라가는. 거기까지 허용돼요. 예, 그래서 학생증을 대본대요. 그래서 학생증이 약간이라도 가려져면 통과하는 거야. 근데 그 선도부가 자기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생이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위까지 치마가 올라갔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했구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거야. 어디나 완장 문화가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일률적으로 선도부를 없애거나 또 두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선도부 두는 게 맞냐 아닌 게 두지 않는 게 맞냐. 선도부가 두면 어떤 걸 어떤 해야 되냐. 개입할 수 있는 폭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한다면은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그러니까 뭐 학생증 하나 크기인지 학생증 2개 길이로 올라가도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선생과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면은 자율규칙을 그렇죠. 그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했어. 우리 전체의 뜻이야. 나는 견해가 달랐지만은 그리고 각각의 견해의 자기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램과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부닥쳐보는. 그래서 이거 정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애들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인간으로 양성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되려면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나중에 뭐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국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해요. 교육 관료들이. 근데 교육이다라는 게 아이를 어른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주체적인, 쉽게 말하면 주체로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계속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묶어놓겠다는 얘기예요. 통제당하는데 그렇죠.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통제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스스로 공동체의 어떤 규칙을 그건 같이 좋아요. 합의해서 정하는 것은 그렇죠. 교칙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합의된 교칙에 따라서 말하면 학생들 자치로 가는 체크하게 거죠. 준수 여부를.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간의 어떤 제기된 어떤 문제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지. 뭘 또 고칠 것인가를 또 논의하기도 하는. 학교에서 그리고 패션하고 화장 같은 거, 그 메이크업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 특별 활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안 가르쳐도 돼.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습해. 많이 돈 안 들이고도 허용만 해주면 돼. 허용만 해주면. 하면 아이들 다 하거든. 그럼. 그렇게 키우는 거지, 아이들을 어른으로 만드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다 큰 애들을 갖다 무슨 초등학교 애들처럼 간섭하려고 들고 이러는 것도 말이죠. 멋을 부리는 건 안 가르쳐도요. 자유만 주면 애들이 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서로가 이제 알아서 그냥 하거나 또는 어기는 재미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터놓고 얘기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 학교가 합리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더러. 네. 그런 학교에서 하는 모범을 다 이제 배우도록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학교 운영자가 좋아야 돼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훌륭해야 돼. 뭐 오늘 아침에 어느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처럼 교감 선생님이 급식대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너 급식비 안 내서 너 밥 먹지 마. 너 1학기 때도 얼마 안 냈는데 밥 먹지 마. 이러는 교장 선생이 있는 학교는 백날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정말 밥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빨리 숟가락 놔야 되겠더라고.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야, 그건 진짜 너무한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복지 대상으로 돼가지고 그 면제받은 학생에게 너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몇백만 원 안 낸 게 백만 원이 넘어 뭐 이런 식으로 100만 원 넘지. 2년 동안 안 받았으면 3학년 되면 100만 원 넘죠. 이런 사람 교직 맡기면 안 돼요. 이런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횡포를 부려서 학교 와서 상담을 하면 교사 한 사람 어떻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청에서.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해법은 그건데 학생들 스스로 토론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그 규칙의 준수 여부를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좋은 거라고 꼭 하는 건 아니더라고. 네. 예, 알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 선도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네이버 정치 카페 닉네임 흰수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잘 청취하고 있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말에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야당이 될 수 없다라면서 야당이 되면 모든 회사들이 다 망하게 된다. 젊을 때 나도 야당을 지지했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왜 경영자 오너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위한다면 여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당이 되면 모든 회사들이 망하게 된다. 많이 들으셨죠? 난 회사 안 다녀봐서 몰라. 이런 얘기 회사 밖에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실인지 정말 한번 따져보고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들 듣게 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새누리당이 기업 편이다. 그리고 그 야당이나 특히 뭐 진보정당 이런 데는 이제 노동자 편이다. 저는 그러면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기업주들은 다 새누리당 찍고 기업주 아닌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만세 그러겠다. 정의당 찍거나 야당 찍으면은 해결됐다. 좋을 텐데 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특히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약자 편입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싸우거나 뭐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닥치거나 할 때는 약자 편을 드는 그런 노력을 많이 과거보다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정리해고 당하거나 또는 쌍용 자동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자 편을 더 드는 것이 야당이나 이제 진보정당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당의 노선이 그렇고 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것이 과연 기업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체 기업을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최근에 그 내가 의미 있는 뭐 보도가 하나 있어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이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수익이나 또 임금 격차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더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지난 10년을 갖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 5년을 봤는데 2008년도에 삼성전자 거기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6,190만 원이었어요. 2008년에 5년이 지난 2013년에 9,995만 원으로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됐느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에는 이 삼성전자 본회사와 협력사 사이의 임금 격차가 53% 정도. 그러니까 협력사들의 임금이 본사 그 직원의 53%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났더니 44%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잘 되면 협력사도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지. 그러면 대기업 잘 되는데 그 연관된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대기업에서 더 많이 빨아갔다는 그렇죠.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러면 이 협력사들은 지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오나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장님은 막 여당만 찍어도 돼 1번만. 그러나 협력사 사장님은 고민해 봐야 돼. 1번을 찍을지 2번을 찍을지.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갈라지면 지금 야당들 진보정당들은 힘이 약한 쪽을 편들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어느 정도 큰 회사인지 모르는데 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장님 아닌 다음에야 이 판단 잘못한 거지. 이게 지금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통계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누가 정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1번을 안 찍어야지. 명박각하가 잡았던 시절.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을 안 찍어야 되고 이 협력사 사장님들도 1번 안 찍고 뭐 2번이나 3번 찍었다가 비슷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더라도 좀 나아지면은 계속 1번 안 찍는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2002년도에 그 브라질의 이제 룰라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노동자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에 그 결선 투표를 앞두고 그때 이제 공식 방문을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뭔가면은 브라질에 있는 기업주들이 사장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룰라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룰라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자기들의 말이 먹힐 곳은 회사 사장들밖에 없으니까 각 회사 사장들에게 룰라 찍으라고 선전하는 홍보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이제 거기 사무실을 제가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이라면 당연히 룰라 안 찍어야지. 저 사람이 노조운동 출신인데 왜 찍게 됐냐 하니까 바로 브라질 IMF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라질 IMF가 브라질의 금융자본들이
다 국가 자산을 갖다가 외국으로 빼돌리는 바람에 그 자원 풍부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노동운동 출신이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을 갖다가 맡게 되면은 이 나라 경제를 갖다가 건실하게 끌고 갈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했다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 룰라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예, 돈도 모아서 주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또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야 된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벌그룹 오나나 그 사람들 1번 찍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1번 찍어야 돼요. 합리적이야, 뭐 그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러나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다 이 1번을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직원들은 물어볼 필요 없이 더더욱 안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여당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 있었던 상승부에 있는 사람은 1번을 찍어요. 경향이. 제가 2004년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축가다가 파열이 돼서 반월상 연골 수술을 하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러더라고. 의원님 저희요. 닥터들은 다 1번 찍고요. 간호사들은 다 2번 찍었어요. 그게 2번이 이기잖아. 간호사가 숫자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 병원이라는데 의사들이 꼭 1번을 찍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병원이라는 그 조직에서 제일 상승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 또 1번을 찍는다는 거예요. 묘한 거죠. 근데 의사가 뭐 그런 경향이 더 많긴 하겠지만 다 찍는 건 다 아니에요. 찍는 건 아니죠. 예. 저한테 머리 나라고 이렇게 막 바르는 약 보내주시는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항상 정의당 찍습니다. 간호사라고 다 2번 찍는 건 또 그 바람에 제 머리도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좀 나신 것 같아요. 전에보다. 그 약 좋아요. 그럼 후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까 그 진짜 앞머리에 심으신 게 아니고 난 거예요? 예, 그 계속 뿌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지만은 무슨 비누도 있고 뭐 그분이 보내주신 게 먹는 약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잘 되면은 이걸 선전해서 그분한테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 정치 카페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고까지도 또 유치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 단위 전에 센티미터당 얼마나 보다 낫습니다. 예, 많이 났는데요. 예. 전 또 뒤에 거 잘라서 심었나요? 많이 바로 여기 지금 보면 푹신푹신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얘기까지 번졌긴 했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그 저기 이분 좀 마무리하시기 전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원래 뭐 정치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어느 당을 지지하고는 각자 자기의 주권 사항이니까. 그리고 월말에 사장님하고 같이 회식을 했다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아주 큰 뭐 재벌 대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장님도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자기 정치적 고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저 늘 1번 지지했는데요.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번이 큰 회사 편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1번을 찍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 붙여보셔요. 그래서 이 IMF 때 공적 자금 받은 회사들 있죠. 거기 사장님들만 1번 찍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적 자금도 못 받는 처지라면은 다 그것은 1번 말고 1번 말고 찍어요. 기왕이면 3번. 머리카락을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을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노유진의 정치카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